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6분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이번 주는 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제 어제 열심히 싸돌아 다녔고요.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놔야겠죠. 그리고 어제 또 운동을 또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잘 가는 국밥집에서 국밥과 소주 한 잔을 하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운동장을 돌았더니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20바퀴 돌고 했더니 막 몸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거의 씻고 그냥 거의 바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좀 하고 수염도 좀 깎고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간의 위대한 여정 할 텐데요.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건드려 보기. Touching a nerve. 자아는 뇌라고. 패트리샤 처칠랜드 지음. 박재윤 옹김. 철학과 현실사. 이 패트리샤 처칠랜드라는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쪽 그 신경과학과 인지 그리고 인지철학 이쪽으로 아주 널리 알려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찾아봤더니 상도 수상을 했고 굉장히 이쪽 연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책을 좀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건드리 보기 이 책을 먼저 중고로 샀는데 싸게 샀습니다. 비교적. 자, 처칠랜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이고의 철학과 명예교수이다. 철학을 개척한 공로로 메가더 화학상 메가더가 그 메가더인가요? 메가더 화학상을 수상했다. 아니겠죠? 설마? 메가더 군인인데 화학상을 샌디에이고에서 살고 있다. 패트리샤 처칠랜드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금발의 백인 여성입니다. 아주 지성적으로 보이시네요. 결혼을 하셨겠죠, 당연히. 약지에 아주 큰 반지를 딱 끼고 계신데 차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장 나의 뇌 즐겁하는 사람들 5차 드런 실용주의 전망 2장 영혼 찾아보기 육체와 영혼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기가 왜 그리 어려운가 부정하기는 과학적 설명보다 쉽다 우리의 자아 개념 확장하기 3장 나의 천국 뇌에서 웃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환각이지 망상은 아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환각이지 망상은 아니다. 환각이나 망상이나 제가 보기엔 동어 방법입니다.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계시겠죠. 읽어보면 알겠죠. 4장 도덕성의 근거 뇌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포유류의 사랑 이야기 인간은 일부 일처제를 갖는가 도덕성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종교와 도덕은 왜 필요했는가 긴장과 균형 맞추기 5장 공격성과 성 증오하는 즐거움 공격성을 위한 신경회로 최고의 짝을 얻기 위한 경쟁
남자뇌와 여자뇌, 인간 성적 발달의 다양한 경로, 성적 매력과 그 생물학, 테스토스테론과 공격성, 공격성의 조절과 억제. 6장 그렇게도 멋진 전쟁. 인간이 대량학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제도적 규범이 행동 패턴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7장 자유의지, 습관, 그리고 자기조절. 자기조절을 위한 뇌의 장치, 자유의지, 제와 처벌. 8장 운익된 인지기능, 무의식적으로 똑똑해져라. 당신이 무의식이 말하는 주체이다.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는 주체이다. 습관 형성, 나, 그리고 무의식적인 뇌, 나와 나 아님의 구별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인가? 그러니까 너가 한 것인가? 자아 개념을 잘못 가지기, 의사결정, 무의식작용, 그리고 자기조절. 9장 의식적 삶 돌아보기, 수면과 의식 경험의 상실, 잘 자라 대하기, 밤새도록 편안하게. 의식에 관한 과학적 연구, 아무 것에 대한 의식과 특별한 것에 대한 의식 사이의 관련, 인간이 아닌 다른 포유류와 조류 모두의 의식에 대하여 한마디. 작업 기억, 후기, 균형 잡힌 행동, 뇌에 익숙해지기. 이 책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책이 잘 만들어진 책인 것 같습니다. 아주 내용이 풍부하고 흥미를 유발하고요. 아주 공들여서 만들어진 책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기대가 되고요. 이쪽 계통으로 확실히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쪽 계통 책을 막 사고 있는데 직접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좀 쉬운 책을 골라서 미리 좀 맛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에 손님이 오시기로 돼 있어서 자, 빨리 진도 빼고 손님 맞이하고 그다음에 뭐 또 공부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배려하는 인간, 호모 베네볼루스. 인간은 사나운 짐승을 제압하기 위해 정교한 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료 인간을 위협하는 무기이기도 했다.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인간은 얼마든지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변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폭력성을 다스리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타심을 동시에 길러나갔다. 인류의 진화는 우리 안에 있는 이타적 유전자를 발견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숭고한 노력의 결과다. 방향성이 그렇게 가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문명화되고 현대화 돼갈수록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분명히 자신의 폭력성과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 이타적 타인 배려와 이타심이 강조되고 또 그런 인간형을 가치를 두고 있으나 최근에 보면 최근에 경향에서 좀 위험 신호가 들리는 것이 구구주의자들의 준동, 이게 반동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의 반동 형성이 시간은 좀 걸릴지 아니면 불행한 사건을 겪은 후에야 인간이 뭔가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방향성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인류 문화의 태반, 어머니. 가임기의 여성들은 10개월의 임신 기간과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수년 동안 자신과 태아의 생존을 지켜줄 남성을 선호한다. 그 남성은 자신과 부부관계를 유지할 여성을 위해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1대1의 부부관계가 성립한다. 태아는
근데 이건 좀 틀린 얘기죠. 다른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대1의 부부관계요. 태아는 세상에 나와 스스로 걷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출산한 여성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난 자식을 1년 동안 젖을 먹이고 키우며 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12, 13세까지 양육을 책임진다. 여기서 인간만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는데 바로 교육이다. 여성이 출산 후 다시 임신을 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조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돕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주 양육은 인간만의 문화다. 조부모에게는 이제 손자 양육이라는 명분과 의무가 생겼고 이들의 평균 수명도 점차 늘어나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건강을 유지한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두 분 다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 중에 또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저는 외가나 친가나 제일 꼬랩입니다. 막내.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제가 직접 보고 기억에 남는 분은 외할머니밖에 안 계세요.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많이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외할머니 아직도 그립습니다. 보고 싶고요. 저도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발전 과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돌보는 혜택을 받은 인간인 셈이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잘 하고 잘 보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몸도 좀 여기저기 편찮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살펴드리면서 서로 유대관계를 애정을 듬뿍듬뿍 맛보는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1년 동안 어머니와 아이는 서서히 정신적이며 영적인 동물로 변한다. 유아는 어머니의 품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이며 영적인 씨앗인 사랑을 심어 놓는다. 이 씨앗은 교육을 통해 발화하고 어머니가 보여준 삶을 통해 꽃을 피운다.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동물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자기 희생적 배려다. 이렇게 배려라는 원칙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묶는 행위를 문화라고 한다. 문화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을 만하다고 인정하고 서서히 형성한 최선의 가치다. 그래서 이 문화는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문화의 표현은 볼 수 있다. 그 사람이나 집단의 수준은 그들이 하는 생각, 말, 그리고 행동에 스며있는 배려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그들이 여가 시간에 하는 행위를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TV, 신문, 그리고 SNS와 같은 공간에서 난무하는 글이나 말을 보면 그것을 창출하는 집단이 문명 집단인지 야만 집단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정제되지 않은 말과 글의 특징은 타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배려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배려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표현이다. 즉흥적이며 이기적인 입담과 글이 공동체의 미디어를 장악한다면 그 사람들이 만든 국가는 후진국이 될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중에 찔릴 만한 언론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 중에 즉흥적이며 이기적인 입담. 쉽진 않죠. 중립을 유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예, 그래도 노력한다는 모습 정도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엔 아예 대놓고 편파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자, 다시 찾은 연결고리. 문화라는 무형의 가치를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인류의 조상이 있다. 호모 엘렉투스와 달리 새롭게 진화한 인종이 등장한다. 바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호모 엘렉투스와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오늘날 인간 문화의 중요한 특징인 배려라는 씨앗을 심은 인종이다. 현생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플라이스토세를 장악한 유인원을 찾아야 한다. 플라이스토세 하면서 표시가 있습니다. 신생대 사기의 첫 시기로 홍적세라고도 부른다. 지구가 빙하로 덮여 몹시 추웠고 매머드 같은 코끼리와 현재의 식물과 같은 것들이 생육했다. 이 열쇠를 쥔 유인원이 바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다. 플라이스토세 260만 년 전부터 농업이 발견된 1만 1,500년 전까지를 지칭하는 지질학적 용어로 이 기간은 지구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빙하기다.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지구 연대를 지층 연구를 기초로 측정했다. 그는 1839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층을 연구했다. 시칠리아에는 오늘날 살고 있는 연체동물의 70%가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발견한 가장 최근의 지층을 프라이스토세라고 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최상급을 의미하는 형용사 프라이스토스와 새로운을 의미하는 카이노스를 합성한 것으로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대라는 뜻이다. 농업이 발견된 1만 1,50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홀로세라고 한다. 이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이라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178만 년 전에 호모 엘렉투스가 등장했고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등장했다. 이 두 유인원 사이에 등장한 가장 두드러진 유인원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8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등장해 2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사실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여러 유인원들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고학자들이 운 좋게 발견한 화석 유물들을 분석해 그 계통을 잠작할 뿐이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는 새로운 유인원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근처의 마우어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아래턱 화석 때문이다. 1907년 10월 21일 다니엘 하트만이라는 고고학 현장 일꾼이 모래 구덩이에서 인간의 아래턱 화석을 찾아냈다. 이 구덩이에는 수많은 포유류 동물 화석들이 시대 지층에 따라 분포해 있었고 이 아래턱은 지상에서 24m 아래 지점에서 발견됐다. 그는 이 화석을 탐사 책임자인 오토 쇠텐자크에게 건넸다. 이 사람은 사업가였지만 취미로 고고학 탐사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이 아래턱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즉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 명명했다.
이 뼈는 그 전에 발굴된 뼈들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 이 아래턱은 후에 등장하는 네안데르탈린이 지닌 파형 형질의 원형을 지녔다. 파형 형질이란 동식물의 분류에 있어서 동일한 종군에서 발견되는 형질로 공통의 직접 조상을 가졌다는 증거다. 아래턱의 치아와 생김새 등이 네안데르탈린의 치아로 가는 중간 단계인 것으로 보아 네안데르탈린은 유전적으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두 번에 걸쳐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이동한다. 이들의 첫 번째 이주는 4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에티오피아, 남미비아, 남아프리카에서 그들의 화석이 발견되었고 그들 중 일부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주했다. 4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헝가리, 그리스 등 유럽에 정착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세월이 지나면서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한다. 한편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도 있었는데 이들의 유전적 후손은 4만 년 전 남서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동굴에서 거주했던 데니소바인이다. 데니소바인들은 중앙아시아, 몽골을 거쳐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 골고루 퍼져 생존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두 번째 이동은 2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 된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두 번 이동하는데 첫 번째는 네안데르탈린이 되고 두 번째는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 되는군요. 호모 사피엔스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이미 네안데르탈린이 정착해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은 유럽에서 경쟁했고 결국 3만 년 전 네안데르탈린은 자취를 감췄다. 이거 제가 궁금해하던 거였는데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내려갈까? 옳지. 이거는 아빠 책갈피예요. 어디 있더라? 네, 여기. 아이고, 형광펜을 좀 사야겠네. 정겨이 녀석이 두 개나 물어뜯어가지고 이 자식이. 야 임마, 아빠 형광펜을 그렇게 막 물어뜯으면 아빠가 또 형광펜을 또 자주 사야 되잖아. 정겨나 좀 봐주라.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두 번에 걸쳐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을 이동한다. 이들의 첫 번째 이주는 40만 전으로 추정된다. (4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헝가리, 그리스 등 유럽에 정착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세월이 지나면서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한다. 한편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도 있었는데 이들의 유전적 후손은 4만 년 전 남서 시베리아 알테이 산맥 동굴에서 거주했던 데니소바인이다. 데니소바인들은 중앙아시아, 몽골을 거쳐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 골고루 퍼져 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두 번째 이동은 2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 된다. 호모 사피엔스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는 이미
네알데르탈린이 정착해 있었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은 유럽에서 경쟁했고 결국 3만 년 전 네알데르탈린은 자취를 감추었다. 아, 예. 재밌네요. 아, 재밌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게요. 자, 연아.
체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볼록 튀어나온 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좀처럼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214쪽 계속 읽겠습니다. 이전까지 주로 동굴에서 살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처음으로 들판이나 해안가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인류 최초의 집터는 프랑스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테라 아마타에서 발견됐다. 그들은 동물 사냥이 힘든 경우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었다. 물고기가 인간의 식탁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해변에 어린 나무를 심고 그것들의 가지를 가운데로 모아 지붕을 올려 오두막집을 지었다. 똑똑했네요. 오두막 주위에는 돌을 깔아 놓았고 한쪽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입구도 만들었다. 오두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안쪽으로 동그랗게 돌을 쌓았다. 이 구조 위에 눈과 비바람을 막기 위해 동물 가죽을 지붕처럼 덮어 놓았는지는 아쉽게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뭘 덮어놓긴 덮어놨겠죠. 네. 동물 가죽이 있지 뭘지 모르겠지만 오두막 안에는 움푹 파인 곳이 있었는데 재와 동물뼈 그리고 그을린 돌들이 발견됐다. 이것은 곧 여기에 화로가 있었고 불을 지폈으며 요리를 해먹었다는 증거다. 인간은 분명히 50만 년 전부터 불을 다루기 시작했다. 아마 테라 아마타의 화로가 바로 그 증거다. 이 캠핑 본능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 캠핑 아닙니까? 사람들이 캠핑 좋아하고 하는데 저도 캠핑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하게 될지 어쩔지 시간이 도저히 안 나고 아쉽게도 캠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도 발견됐다. 아슐리안 석기 제작은 인류를 진보시킨 중요한 사건이다. 아슐리안 석기는 178만 년 전 동부와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호모 엘렉투스가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고 50만 년 전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아슐리안 석기 기술을 유럽 전역에 퍼뜨렸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주먹도끼는 호모 엘렉투스의 석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해 이를 후한 아슐리안식 석기라고 부른다. 주먹도끼만큼 인류의 혁신과 창작의 순간을 엿볼 수 있는 물건이 있다. 1994년에서 1998년 독일 헬름슈테트 쇠닝겐에 있는 노천굴 갈탄 광산에서 발견된 나무창이다. 이 나무창은 지금까지 발견된 창들 중 그 전체가 온전히 보존된 가장 오래된 창으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이다. 하르트무트 팀의 교수가 이끄는 고고학 팀은 8자루의 창을 발견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창을 대량 생산해 자신들을 위한 최고의 무기로 삼았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사냥한 동물의 가죽이나 살 그리고 뼈를 바를 때 유용하지만 무기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쇠닝겐 창은 자신이 동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있어도 사냥이 가능한 오늘날의 총이나 대포와 같은 무기였다. 쇠닝겐 창 곁에는 말 15마리의 뼈와 덩치가 큰 붉은 사슴과 들소 등의 동물뼈 1만 6천여 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석기들도 함께 있었다. 특히 말의 뼈에는 도살 흔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은 사냥한 동물을 도살하기 위해 정교한 의례가 행해지던 장소였던 것이다.
쇠닌겐 창은 소나무나 가문비 나무로 제작됐다. 길이 1.82에서 2.5m, 지름 3에서 5cm로 오늘날 꽤 긴 편이다. 예, 그렇네요. 창의 양쪽 끝은 점점 뾰족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창을 던졌을 때 목표물을 향해 가장 효과적으로 날아가도록 고안한 모양인 것 같다. 이 창들은 아마도 근접한 곳에서 사냥감을 찌르기보다는 멀리서 던지는 무기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하는 멀리 던지기용 창도 쇠닌겐 창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예. 딱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멀리 던지기 창 던지기 할 때 그 창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예. 이 창들은 아마도 근접한 곳에서 사냥감을 찌르기보다는 멀리서 던지는 무기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올림픽 경기에서 했고요. 쇠닌겐 창은 초기 인류의 문화와 사회를 밝혀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쇠닌겐 창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와 그의 유전적 후손으로 여겨지는 네안데르탈린을 문화가 없는 야만인으로 취급해왔다. 그랬죠. 사진이 창 사진이 있고요. 30만 년 전 주먹도끼로 근접 사냥만 하던 인간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멀리 있는 동물을 단번에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다. 더 빠르고 날카로운 무기를 발명한 순간 그 창조성 이면에 폭력성도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동물들이 먹다 남긴 사체를 찾아먹는 야만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보다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정교한 사냥 전략을 세웠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구축했으며 상징 언어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했다. 그리고 미래 사냥을 대비해 창을 대량 생산하기도 했다. 그들은 오늘날 현대인처럼 미래의 사건을 상상하고 행동하는 지적인 능력을 지녔던 것이다. 상상력이 빚어낸 기술 혁신.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사용하던 쇠닌겐 창은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고 불에 그을려 단련시킨 것이었다. 그런 아이들은 쇠닌겐 창으로 커다란 동물을 찌른 후 그것을 되찾아 다시 사용하지 못했다. 창에 찔린 동물이 내상을 입고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쫓아가는 거죠. 그 부상당한 동물을. 우리의 지구력, 장거리 달리기 배웠지 않습니까? 달리는 인간에서.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고학 유적팀 카투판 1에서는 쇠닌겐 창보다 더 혁신적인 창이 발견됐다. 이곳에서 발견된 200여 개의 석기 중 13%가 나무 창 끝에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뾰족한 모양의 돌이었다. 이들은 이 돌로 만든 촉을 나무창에 붙여서 사용했다. 이를 손잡이 붙이기 기술이라고 부른다. 이 창이 발견되기 전까지 학자들은 네알데르탈인이 최초로 손잡이 붙이기 기술을 창안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후대 네알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기술이란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입니다. 나무에다가 나무창 끝에다가 돌멩이를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이란 서로 다른 것들을 선별해서 엮어내는 능력이다. 그들은 나무와 가죽, 돌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엮어내어 자신들의 도구를 한층 더 혁신시켰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매머드나 곰 같은 커다란 육식 동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 기존의 쇠닌겐 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쇠닌겐 창의 양 끝에
자루를 만들었다. 손잡이 부분은 가죽으로 돌돌 말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동여맸고 다른 쪽은 날카롭게 간 동물뼈나 돌을 부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은 근거리에서 던질 수도 있고 사냥감에 근접해 동물을 찢거나 내리칠 수도 있었다. 화살창, 손도끼, 그리고 망치의 기능을 모두 합친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이 나무창은 중기 구석기와 후기 구석기의 가장 흔한 무기였다. 자루 만들기는 인류의 기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이 운명을 개척해 새로운 사회를 열게 만들었다. 인간은 비로소 나무, 가죽, 그리고 돌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엮어내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기술이라는 의미의 테크닉의 어원은 인도 유럽어 텍스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선별해서 엮다이다. 혁신적인 기술이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로 상관없는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엮어 자신이 상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이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나무, 가죽 그리고 돌을 하나로 엮으면 자신보다 훨씬 큰 육식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실현해냈다. 220쪽. 우리는 왜 타인을 배려하는가? 아슐리안 주먹도끼나 쇠닌겐 창에서 알 수 있듯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게는 폭력성도 존재하지만 동료 인간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 장소가 있다. 스페인의 고원지대인 시에라 데 아타푸에르카에서는 약 100만 년 전부터 기원 후까지 유럽 초기 인류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수많은 화석이 발견됐다. 특히 이 유적지 안에는 뼈가 박힌 강력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이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수십만 년 동안 뭉쳐있던 진흙과 삶 속에서 뼈들을 추려냈다. 그 결과 동굴곰 166마리의 뼈와 인간 28명의 치아인 것으로 보이는 치아 500개를 포함해 중기 플라이스토세 것으로 추정되는 무려 6,500개의 뼈 조각을 찾아냈다. 그 외에 사자, 야생고양이, 회색늑대, 빨간 여우와 시라소니 뼈도 발견됐다. 이후 이 동굴은 시마데 로스 우에소스, 즉 뼈의 구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많은 동물과 인간의 뼈가 한 곳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동물들과 인간이 함께 이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인간의 뼈는 구덩이 맨 밑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다른 동물들의 뼈는 진흙과 함께 그 위에 축적되어 있었다. 학자들은 이 동물들의 뼈가 진흙과 함께 다른 곳에서 흘러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뼈가 이곳에 유기되어 있었을까? 시마데로스 우에소스에서 발견된 28명의 인간 유골은 30만 년 전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발견된 유골들 중 2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시마데로스 우에소스에서 발견된 뼈 중 두개골 17번이라고 불리는 두개골은 전면 왼쪽에 2개의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두개골 앞쪽의 뼈가 함몰되어 구멍만 남았다는 사실은 누군가 살해를 목적으로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같은 무기로 두개골을 내리쳤을 가능성이 크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농업과 유목이라는 폭력으로 인간의 문화를 시작한다. 농부였던 카인은 유목민이었던 아벨을 살해한다. 이 두개골은 이제껏 발견된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한 증언이다. 인간의 폭력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안에 존재했던 인간 사이의 갈등을 볼 수 있는 창문이다. 폭력이 일어난 이유는 제한된 자원이나 인구 증가, 영역 다툼 등 매우 다양하다. 인간 사이의 폭력은 고고학적 자료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상처는 자해를 했거나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 치고는 매우 치명적이다.
두 개의 구멍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 번 내리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두개골 왼쪽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아 가해자는 오른손잡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 간의 폭력이 점점 인간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전부터 폭력이 난무했겠죠. 이전부터 폭력은 난무했죠. 당연하죠. 시마 데 로스 우에소스에서 발견된 두개골 중에는 병을 앓은 것도 있었다. 고병리학이라는 학문은 화석 생물의 병리 현상을 연구한다. 인간 대상의 십습관 정보는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였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이게 그 뼈 모양입니다. 앞에 구멍이 뚫려있죠. 두 개가. 두개골 왼쪽에 있는 구멍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증거다. 폭력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천적으로 기형인 아이의 두개골 뼈 사진이 또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기형인 아이의 두개골이 발견됐다.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던 이 아이가 5년이나 살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폭력성도 있었고 이런 어떤 유대감도 있었고 그런 거죠. 그 두 사이에서 점점 유대감을 발전시킨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한 빙하기 때 사냥, 채집, 경제에서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한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개골 14번은 두개골 조기 유합증을 앓고 있는 최초의 두개골이다. 이 병은 두개골을 이루는 뼈들의 유합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비정상적인 머리 모양을 만든다. 두개골과 얼굴에 이상이 생겨 기형이 되며 두개골 내의 용적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두뇌 발육 부전과 뇌수종, 지능 저하, 시력 장애 등 생존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한다. 두개골 14번은 조기 사망한 개인의 두개골이 분명하며 두개골의 크기로 보아 5세 정도의 어린 아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병은 태어난 후 1년 동안 그 증상이 현격하게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된다. 두개골 14번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24시간 돌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5년 동안 정성스럽게 돌보았다.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은 후대 등장하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인류는 함께 모여 살면서 갈등이 생겨나고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인간의 위대한 여정은 이런 혁신으로 스스로를 이타적 동물로 변모시켰다. 아주 인상 깊은 장이었습니다. 이런 장들은 참 생각을 깊게 생각해 보게 하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